압도적 경제 콘텐츠 3프로TV의 압권. 안녕하세요. 저는 이주호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왜 여기 앉아 있느냐? 여러분들 권순우 팀장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해주기 위해서 바로 제 옆에 앉아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저희 취재팀이 꾸려졌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게스트석에 앉게 됐습니다. 이쪽 자리에 자주 앉히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누구보다도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 모범적인 경영 사례를 보여줬던 유한양행과 그리고 이제 유일한 창업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면 이번엔 그 두 번째 시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예. 누군가의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예, 오늘 기업사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네. 하는데요. 뭐 이제 넘버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런 기업의 히스토리를 찾아볼 거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제가요? 저죠?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예요. 네. 서울의 중심지 광화문 한복판에 가면은 가장 눈에 띄는 자리 네. 교보생명 사옥이 있고 네. 거기에 누가 봐도 광고를 팔아도 정말 비싸게 팔 것 같은 그 자리를 우리는 광화문 글판이라고 부릅니다. 네. 교보생명은 이 자리에 그 시민들에게 바쁜 삶 속에서도 짧은 여운을 줄 수 있는 글귀를 계속적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얘기는 교보생명의 창립자인 대산 신용호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대산 신용호 선생의 제안으로 만들어진 광화문 글판은 1991년부터 시작을 해서 매년 계절마다 이런 식구를 바꾸고 있어요. 그러면 한 소절을 우리 이주호 기자가 한번 읽어주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게 좋을까요? 제 목소리에 어울리는 거. 저 적어가겠습니다. 우리들 두 눈에 극히 물결치는 시작도 끝도 없는 바다가 있다. 여름 느낌 확 나는 그런 거죠. 이게 사실 나태주 시인의 풀꽃 같은 경우는 네네. 2015년에 이제 내 마음을 울리는 광화문 글판은 이라는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교보생명은 왜 이 비싼 건물, 네. 광고로 하자면 굉장히 비싼 자리에 왜 이런 글판을 놨을까라는 거를 보면은 교보생명의 어떤 창립자였던 대산 신용호 선생의 철학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현재 회장이죠. 보험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세계 보험 명예전당 월계관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상이 보험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거는 1957년에 제정이 돼서 혁신적인 활동과 보험산업 발전에 기여한 인물들을 기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신창재 회장이 받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존 시란다우 세계보험협회 대표가 신 회장은 변화와 혁신과 통찰적 리더십, 사람 중심의 경영을 통해 보험 명예전당 정신을 구현했다라고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을 수상한 거를 가지고 왜 오늘 교보생명의 기업사를 하고 싶었냐면은 네네. 한국인 최초로 이 상을 받은 사람이 네. 바로 신창재 회장의 아버지인 교보생명의 창립자 대산 신용호 선생이었어요. 2대가 같이 받았어요. 같은 네. 상을. 같은 상을 받았습니다. 예. 노벨 화학상을 아버지가 받았는데 예. 노벨 화학상을 아들이 또 받은 그런 비슷한 거네요. 그렇죠. 1983년에 세계 보험 대상도 받았고 1996년에 대산 신용호 선생께서 이 상을 받았었습니다. 와. 그래서 2대째 상을 받았던 건데 대산 신용호 선생의 삶을 보면은 뭔가 이제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좀 다른 관점에서의 역사적 맥락을 좀 살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압권 기업사는 교보생명 관련한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교보생명. 예, 근데 교보생명을 설립했었던 취지가 지금은 이제 기업의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네네. 했을 때 주주이익 극대화 이런 얘기들도 하고 좀 더 이제 사회적 역할도 해야 된다. 네.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시대적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민족 자본 형성과 국민 교육 기능을 철학으로 하고 있어요. 민족 자본 국민 교육 기능은 알겠는데 민족 자본 형성은 뭐예요? 비밀인데 네. 이거는 왜 비밀이냐면 독립운동. 그리고 어떤 외세에 수탈당한 그런 국가 안에서 뭔가 산업을 만들어낸다라고 했을 때 네. 외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국민 자본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국민 자본은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은밀하게 그렇죠. 독립운동 자금으로도 좀 쓰였던 거고요. 사실 국민교육진흥이라는 것도 사실 기업의 철학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죠. 하긴 그거는 이제 교육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그리고 이제 교육기업도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생각해 보니까 교육 기업은 아니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인상적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와.
그 서울 중심 종로 1가 1번지에 가보면은 교보생명 사옥 1층에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서점 교보문고가 그렇죠. 있습니다. 근데 교보문고의 안쪽에 가보면은 23m 이게 두 개의 책상이 놓여 있는 건데 합쳐서 23m에 달하는 거대한 책상이 놓여 있습니다. 이야. 근데 이게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을 수 있는데 이 책상의 이름을 이제 백인의 책상이라고 불러요. 아 책상에 이름이 있었어요? 네, 100명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책상입니다. 네. 그런데 서점에 책상이 있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그렇죠. 책 사가야지. 왜 그걸 거기서 앉아서 보고 있어? 그러니까 좀 여기서 다 읽고 가면은 네. 서점은 돈을 못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의자를 안 두고 네. 이렇게 서서 보면은 좀 눈치도 좀 주고 해야 맞아요. 되는데 교보문고의 창립자에는 5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라고 하더라도 반말하지 말 것. 아 어디 야 어디 어린 거? 애들은 가. 야 여기 절로 가서 봐. 절로 가서. 절로 가서 봐 아니죠. 놓고 가지. 아 놓고 가. 어차피 안 살 것 같으니까. 그런 게 있고 두 번째는 한 곳에 오래 서서 책을 읽어도 제지하지 말 것. 눈치 주고 뭐 그러지 말 것. 그리고 이것저것 책을 빼보기만 하고 사지 않더라도 눈총을 주지 말 것. 근데 사실 책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뭐 네. 이 책 뒤졌다가 저 책 뒤졌다 그러면 이게 새 책인데 네. 계속 이거 뒤지고 뭐 그러면은 이게 뭐 책이 닳기도 하고 막 손 그러잖아요. 기름 묻어요. 막 이런 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노트에 책을 베껴도 그냥 둘 것. 아 이게 원칙에 있어요? 예. 거기서 책 보고서 막 이렇게 써가고 막 네네. 그러는 것도 괜찮다. 5번째도 인상적인데 책을 훔치더라도 네. 도둑 취급하지 말고 남들 보지 않는 조용한 곳에 가서 타이를 것. 와. 괜히 거기서 야 이렇게 막 혼내면은 네네. 그 사람이 위축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조용한 곳에 끌고 가서 데려가서 좀 좋은 말로 타이를 것 이런 건데 이게 거기 그 교보문고 앞에 가면 이제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표현구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비싼 임대료에 있는 땅에다가 네. 굉장히 큰 서점을 만들고 네. 여기에 뭐 신용호 선생 때 있었던 일은 아니지만 책상을 이렇게 두는 거는 서점의 목적은 책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책을 보고 좀 더 이렇게 좀 스마트해지는 그것이 나라의 힘이다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용호 선생이 처음에 교보문고를 설립했을 때 돈은 교보 생명이 번다. 네. 그리고 그 수익성을 사회 환원을 하는 차원에서 서점을 하겠다. 연간 네. 연간 한 500억 원 정도는 적자를 봐도 괜찮다. 그러니까 연간 500억이 되게 1980년도 얘기잖아요. 네. 1980년도에 연 500억이요? 예. 네. 이게 얼마나 그 국민 교육이 중요하다는 생각과 기업인들이 이걸 하지 않으면은 네. 여기 나라가 자본이 없으니까 네네. 그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이 모습을 사실 일본에 가서도 좀 인상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 그 일본에 갔더니 서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서 책을 보고 그렇게 얻은 지식들이 어떤 산업이라든지 경제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환원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점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이 생각은 단지 이제 신용호 선생만의 생각이 아니라 개점을 하던 날 네네. 그 삼성그룹의 창업자인 이병철 회장이 네. 와서 자기도 일본 가서 그걸 보고 느꼈었던 거예요. 어. 그래서 야 이거는 정말 내가 했어야 되는데 네. 나도 하지 못한 일을 친구인 신용호 회장이 해줘서 너무나 고맙다라는 어.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놓친 것 같은데 일본에는 그럼 무엇이 있길래 무엇을 보고 오신 거예요? 대형 서점. 대형 서점. 예, 주요한 지역에 있는 대형 서점이 있는 걸 보고서 국민들이 이런 지식을 책을 통해서 얻고 그걸 통해서 뭔가 국민적 수준이 높아지고 이것이 결국 나라의 힘이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럼 대부분의 서점이 그냥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하는 그런 서점들이 대부분이었었나 보네요. 그렇죠. 사실 그 이렇게 큰 서점 만들어서 책 훔쳐가지 거기서 베껴 쓰지 베껴가지. 뭐 서서 보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이게 돈 벌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담고 있었던 것이 아까 그 국민교육진흥의 네네. 철학을 담고 있는 거죠. 사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네. 대산 신용호 선생의 어떤 과거의 삶이 좀 담겨 있어요. 국민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시는 이분의 최종 학력은 네. 무학입니다. 에? 학교를 가지 못했어요. 1917년 정남 영암에서 태어났는데 6남매 중에 5째로 태어났습니다. 사실 아버지는 야학을 열고 이제 소작쟁이
지주들이 보통 일본 지주들이 네. 많았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소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분배에 대해서 쟁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는 일을 아버지가 했었고 마다들도 이제 집안을 잘 지켜야 되는 네네. 그런 마다들도 소작쟁이 농민들을 위해서 함께 운동을 하다가 일제히 쫓기는 신세를 좀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유복하진 않았던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다섯째로 태어난 이후에 어린 시절에 이제 폐병을 좀 앓으면서 학교를 제때 가지를 못했어요. 네. 약간 초등학교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가 아니겠지만 네. 초등학교 한 4학년이 되던 해쯤에 조금 몸을 좀 추스리고서 학교를 가려고 했는데 이미 늦었다. 당신은 못 간다. 그래가지고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입학이 거절되고서 그 이후에 어떻게든 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네. 어머니가 이제 하숙을 통해서 좀 이렇게 집안을 좀 유지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하숙이라는 거는 결국에 이제 누군가의 학생들을 위해서 학생들이죠. 공간을 제공하잖아요. 네. 그럼 학생들한테는 책이 있으니까 나 좀 보자. 네. 뭐 그런 식으로 책을 얻어보면서 한 1000일 동안 책을 계속 보면서 와. 거기서 무엇인가에 대한 깨달음, 교육에 대해서 발을 디디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 학력이 뭐라 그랬고 이력서를 쓰라 그러면은 배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배운다. 학력란에다가요. 예. 이력서에다가. 예, 그래가지고 학력이라는 걸 우리가 달력할 때 쓰는 네네. 그런 력자를 그쵸. 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학력, 힘력자를 써서 아, 배움의 힘. 배움의 힘. 나는 학교를 나오진 못했지만 네. 그동안 수많은 책을 읽으면서 나의 학문적인 힘은 강하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움이라는 것 그리고 책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배움을 쌓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그 책에 대한 애정과 이 책을 통해서 얻은 배움이 얼마나 국가적인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어릴 적부터 좀 느끼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근데 아까 가정이 유복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이제 소작을 하는 농민들이 힘들다는 것을 좀 극복하기 위한 운동도 가족분들도 같이 하셨고 이런 여러 가지 면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큰형이 네. 이렇게 일제에 대항해서 이런 운동을 해주는 거는 우리 지금 후손들이 보기에는 네.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신 건데 네. 우리 아빠가 가족들이 보기에는 이제 굉장히 좀 피곤한 그러네요. 그런 삶이었던 거죠. 그러다 학교도 못 가고 네네. 그러다 옆에 이제 친구들 학교 가는 거 보면서 부러워하다가 그 책 얻어 보면서 이렇게 그러면서 배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서 1936년에 이제 20살이 되던 해 만주의 다롄으로 건너갑니다. 네네. 그래서 다롄을 건너가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는데 뭐 이런저런 사업합니다. 그때 뭐 사업이라는 게 뭐 대단하게 지금 스타트업 벤처 캐피탈로부터 수천억을 조달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양곡도 팔고 뭐 이런저런 비즈니스를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당시에 그쪽 지역에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던 이육사 시인을 네.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육사 시인으로부터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서 민족 자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민족 자본을 형성하는 민족 자본가가 되어라.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듣고서 이제 본인의 철학을 민족 자본을 형성하는 민족 자본가가 돼야 되겠다. 근데 사실 그 독립운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네. 그분들도 이게 굶으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네. 그리고 뭐 무기도 필요하고 여기에 뭐 그 훈련병들을 육성하기 위한 뭔가 자본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음으로 양으로 뒤에서 지원해주는 민족 자본가가 또 필요했던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다롄에서 사업을 배우고 1940년 베이징에 사무실을 마련해서 곡물을 유통하는 북일공사를 설립을 했고요. 사업도 꽤 잘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뒤로 네. 이걸 앞에서 지원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쵸. 뒤로 이제 항일 무제한 투쟁을 하고 있는 광복군에게 자금을 지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다 1945년에 이제 광복을 한 이후에 조국으로 돌아와서 딱 그 이런저런 사업을 해서 돈도 좀 벌었습니다. 네네. 당시 뭐 여운형 평전 이런 거 출판업도 좀 했었고 오. 그래서 돈을 좀 벌긴 벌었는데 진짜 큰 돈을 벌게 됐었던 거는 이제 보험업이었습니다. 그 보험업이라는 게 눈에 들어왔고 네. 이 보험 중에서 좀 어떤 보험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아무리 광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네. 이게 자본이 없으면 산업을 육성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장이라도 좀 만들어야 되는데 네네. 공장 만드는데 돈 없으면 어떡합니까? 은행 가서 돈 빌리면 되죠. 네네. 근데 은행에 돈이 없잖아요. 그죠. 이제 막 광복했는데. 예.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외국에서 차관을 들여오거나 네네.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돈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민족 자본을 형성을 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좀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보험업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갖고 이런저런 어떤 아이디어를 고민을 하다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게 이제 진학보험, 진학보험이요. 예, 교육보험. 교육보험. 예. 그래서 교보죠.
예. 교육보험에서 교보. 네. 뭐 지금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교보의 네. 어원이 교육보험이라는 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교육보험 주식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들 봤을 때 이것도 결국 이제 비즈니스 감각인데, 네네. 진짜 사망한 이후에 보험금이 일반적인 생명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먹고 살기도 힘든 시절에 네. 내가 사망한 후에를 위해서 보험을 낸다. 이런 것들이 좀 잘 안 되는 모습을 좀 보면서 와, 이거보다 오히려 진짜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뭐 온 가족이 다 노력하고 진짜 뭐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네네. 교육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제 학자금을 계속 대주면 그러면은 아이들이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이 교육을 통해서 인재가 형성이 되면서 이 인재들이 나라 경제의 보탬이 될 것이다. 라는 취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러하니까 뭐 이거는 정말 확인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네네. 담배 피는 사람들 가고 담배 끊으라고. 네. 그 담배값 가지고 돈 모으면 네 아이 학자금 다 낼 수 있다. 아, 그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군요. 예, 그런 일가 도시 전설처럼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졸업할 때마다 보험금을 지급해서 학자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거고요. 이게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네네. 그럼 그건 뭐 하겠어요? 그 돈으로 뭐 하죠? 그래서 독립사업 자금. 아. 뭔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금을 지원을 함으로써 네네. 일종의 이제 벤처 캐피탈 같은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VC가 됐네요. 예. 그래서 이게 그러다가 이제 가입자가 만약에 중도에 사망을 하게 된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사망보험금을 지급을 함으로써 유가족들을 챙기는 그런 하이브리드 상품. 그러니까 전 세계 최초로 나왔던 그런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교육보험이라는 상품은 없었기 때문에 네. 나라에서 인가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걸 이제 계속적으로 정부를 설득을 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교육보험을 만들게 된 거죠. 이게 중요한 질문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요즘에도 교육보험이 있어요? 혹시? 왜 여쭤보냐면 저 학창 시절에 저희 어머니가 교보에서 교육보험을 들어놨었어요. 맞아요. 저희 어렸을 때 다 있었어요. 아,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교육보험은 거의 부모님들의 거의 필수 보험 가운데 하나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 돈 필요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때 돈 필요하고 이거 모아서 대학교 때 돈 그 학자금 쓰고 뭐 이런 식이어서 그때 분명히 교육보험을 저희 어머님은 들어 놓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있나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근데 그 교육보험을 따로 하는 상품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뭐 특약이라든지 이런 상황으로 좀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도 성장을 해서 네. 자본이 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네. 교육 자체를 가지고 있는 상품이 아직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특약으로 좀 있는 거는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가지고 1971년에 보험업계 최초로 계약금 1,000억 돌파를 했었고 3년 후에 2,000억 돌파. 그러면서 보험인 최초로 국민 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이게 보험 산업과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렇게 훈장을 받았습니다. 와. 근데 이게 민족 자본이라는 거, 금융회사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네. 교육보험을 통해서 그 보험을 가입한 학생들이 교육을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는 이 앞단에서 문제고 네. 그 돈을 모았잖아요. 네. 그 뒷단은 어딘가에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본으로도 활용이 되는 거예요. 아, 그 돈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네. 이게 그 산업 자체도 의미가 있겠지만 네네. 금융회사를 형성함으로써 그 자본을 다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공급을 해주는 역할도 하거든요. 아, 돈의 공급, 유동성의 공급 효과. 그렇죠. 뭔가 도는 효과. 그러니까 오. 처음에 그 설립 취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민족 자본 형성과 네. 국민교육 진흥 이 이 철학에 맞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서 그 교보 사옥이 광화문에 들어선 거는 1981년도예요. 근데 그 당시에 교보 사옥에 들어설 당시에는 세종로 사거리에 지상에 횡단보도가 없어서 네. 길을 건너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하도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동 인구가 네. 다 지하로 다니는 상황에서 교보 사옥이 올라간 거예요. 1981년도에. 네네. 근데 그러면 그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의 지하 1층은 지금 역세권 1층과 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프리미엄. 초프리미엄 역세권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고급 식당을 만들자, 뭐 편의 네. 시설을 만들자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대산 신용호 선생은 여기다가 운동장처럼 넓은 공간에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백화점을 만들자. 백화점이요? 돈 좀 되겠는데? 책 백화점. 에?
책백화점, 예. 서점. 마음대로 책을 들춰봐도 되고 아. 돈이 없으면 서서 읽고 가도 되는 도서관 같은 책방을 만들자. 그랬더니 뭐 임직원들 난리가 난 거죠. 뭐 에이. 여기 적자가 얼마인데 뭐 이거 어떡하려 그러시냐. 뭐 회장님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거를 무릅쓰고 교보생명 사옥 지하 1층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서점인 교보문고가 설립이 됐습니다. 와. 지금 보시고 있는 장면이 그 교보문고가 82년도 개장할 때의 장면인데요. 네네. 정말 빼곡하게 서서 책을 읽고 있죠. 그러네요. 저 사람들이 서 있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그걸 들고 계산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책을 읽고 있는 장면들 그리고 아이들도 거기 서서 책을 보고 있고 네. 책을 훔쳐가면 어떻게 된다? 조용히 먼 곳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타이른다. 예, 그 당시에 678평 매장에 책 60만 권이 진열된 교보문고가 문을 열게 됩니다. 와. 그리고서 지금 91년도에 또 확장 공사를 해서 면적 한 1692평 178만 권을 진열할 수 있는 초대형 서점이 됐습니다. 네. 하루 평균 한 2만 1,700권 정도가 판매가 되고요. 연간 한 1,500만 명이 다녀가는 그런 서점이 됐습니다. 와. 그리고 그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그 책상 네네. 이게 2015년 리모델링을 하면서 설명드렸던 11.5m짜리 책상이에요. 백인의 두 개, 책상이죠. 백인의 네,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백인의 책상인데 네. 이게 왜 11.5m의 책상이 됐냐면은 이거를 그것도 사연이 있어요? 예, 진짜 그 세계에서 제일 큰 책상을 만들겠다 그래가지고 주문하려 그러는데 네. 이게 컨테이너에 들어올 수 있는 한계가 11.5m. 아, 그 우리가 흔히 보던 그 철제 컨테이너 그거. 네. 아. 그래서 그거 두 개를 연결한 책상에서 23m짜리 책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교보생명 창립 후 30주년을 보내면서 약 300만 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육보험을 통해서 입학금과 학자금을 구하게 됐고요. 결국 신용호 선생이 어렸을 때 자기가 배우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자기가 배움을 얻었었던 것이 책이었다는 것 그리고 책을 통해서 얻은 그런 지식들이 결국 국가 경제의 발전과 산업 발전 그리고 민족의 독립에 기여한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됐었던 거고 그 부분들을 좀 살리기 위해서 뭐 민족 자본 형성을 위한 보험 네. 그 중에서도 교육보험 그리고 교육보험으로 얻은 수익을 누구나 책을 접할 수 있는 교보문고를 통해서 좀 실현을 했던 겁니다. 네. 그리고서 그 부분들이 좀 설립이 된 이후에는 공익재단 설립을 많이 했습니다. 공익재단이요. 예. 그리고 네. 아무래도 그 영암에서 그 농촌을 중심으로 했던 그런 비즈니스가 우리나라의 어떤 1차 산업에서는 당연히 농촌이 제일 중요했잖아요. 그러면서 농촌도 이게 단순히 그냥 농업이라는 게 굉장히 과학적인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경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좀 그 어떤 선진 농업 기술들을 배워서 이 산업을 부강하게 한다고 해서 첫 번째 대산 농촌재단이라는 걸 설립을 했고요. 네. 그러니까 교보생명 돈 벌면 아, 문고에 쓰고 아 그러네요. 아. 농촌 산업에 쓰고 그래서 농민진흥과 농민교육 그리고 농업 관계 연구 지원을 하는 농촌재단에 한 100억 원 정도를 출연해서 만들어졌고요. 네. 2003년 기준으로 나온 통계를 봤더니 그때까지만 해더라도 한 7천여 명의 농민들이 선진 농업 기술을 취득을 하는데 기여를 했고 최근까지도 지금 청소년 농업용추 연수 협력 사업들을 되게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군요. 네. 현재 진행형이네요. 네, 농촌 다음 뭐 했을 것 같습니까? 농촌 다음에 지식이죠, 지식. 지식. 예, 대산 문화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아, 문화재단. 예, 그래가지고 아. 문화재단은 이제 뭐 그 농촌재단 한번 설립하고서 그 다음해인 1992년에 바로 대산문화재단을 설립을 했고요. 네. 여기서 이제 한국 문학을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작가들에 대한 시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거쳐간 사람들이 뭐 백낙청, 이청준, 들어봤어요. 박완서, 유명하신. 고은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대산문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수상작을 이렇게 국내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네. 외국어로 번역을 해서 현대 문학을 세계인들에게 알리는 그런 어. 역할들을 좀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교보 문고라고 하면 이건 책을 판매하는 곳이니까 책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렇게 번역하는 거랑은 별개인데 그렇죠. 근데 그 재단을 만들므로써 그 역할까지 한 거네요. 그러니까 뭐 지원을 한 거죠. 지원을 한 거네요. 그래가지고 한 30년 동안 한 문학 지원에 한 582억 정도를 썼고 거기서 뭐 147명의 작가를 시상하고 창작기금을 통해서 한 310명 정도의
지원을 했었다. 네네. 뭐 그랬고 이제 창립 30주년을 맞은 행사가 또 2022년 작년 12월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부분은 좀 더 특이하다고 봤는데 네. 이 환경과 교육 분야를 지원하는 교보 교육재단이 또 있어요. 네네. 그래서 97년에 설립을 해서 현재 3개의 공익재단이 운영되고 있는데 교보 교육재단이 하는 활동 중에 그 전국 꿈나무 체육대회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체육대회라는 게 우리가 스포츠를 비즈니스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거는 인기 스포츠. 아, 그쵸. 네. 그러니까 사실 유소년 체육대회 같은 거는 뭐 사실 이렇게 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어쨌든 그 나이 때부터 운동을 꾸준하게 해와야 그래야 이제 그 성인이 됐을 때도 네. 이제 프로스포츠 무대로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85년부터 민간 대회로는 유일하게 네. 뭐 동계 하계 연속으로 열리는 유소년 전국 종합체육대회 꿈나무 체육대회를 주최를 하고 있어요. 교보 교육재단에서. 네네. 근데 여기를 거쳐간 선수들이 지금 보시고 계신 황대현 선수 네. 그리고 뭐 박태환 선수, 아. 박윤기, 여서정 선수. 근데 이거는 네. 사실 그 요즘에 이름 알만한 선수들을 그냥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 네네. 그 이 대회를 거쳐간 선수들이 그러니까 선수만 해서 한 14만 명 정도. 이야. 그리고 여기서 배출한 국가대표만 한 450여 명. 국가대표만 450여 명이요. 예, 그러니까 그 지금의 국가대표들의 거의 대부분은 네네. 어린 시절에 이 대회를 거치면서 뭔가 이제 자신들의 실력을 시험해보고 경쟁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상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 세계적인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네네. 그 대산 신용호 선생의 삶을 인정받았던 76년도에 세계 대학 총장 회의로부터 왕관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거는 학술적으로 권위 있는 대학 총장들,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그런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러니까 대학 총장들은 뭔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줬을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그 교육보험이라는 상품 자체의 혁신성도 있고 아. 그리고 이걸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해서 자본 형성과 어떤 교육 진흥을 한다는 차원에서 인정을 받으면서 대학 총장회의에서 이거를 좀 인정을 좀 해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호 선생은 총장은 아니었던 거죠? 보험사 사장. 그러니까 총장이었던 경험이 없지만 그러니까 이 교육보험이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개발을 함으로써 민주교육진흥에다 기여를 했다. 그래서 대학 총장들의 연합인 그 세계 대학 총장회의에서 상을 네. 줬던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학술적으로 권위 있는 상을 이게 보험 회사를 만든 분이 받았다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이죠. 그러네요. 와,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1983년도에는 세계 보험 종사자들과 학자들로 구성된 세계 보험협회 네. 에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세계 보험 대상 이거 월계관상이랑은 별개로 세계 보험 대상을 따로 네네. 받았고요. 그리고 1996년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세계 보험 명예 전당에 헌정이 됐고 97년에는 신용호 선생의 이름을 딴 신용호 세계 보험 학술 대상이 제정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이후에 뭐 민족 자본 형성이라든지 뭐 국민교육진흥이라든지 이런 표현들은 좀 이렇게 낯설잖아요. 우리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근데 그런 어떤 창립자의 창립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도 교보생명은 그런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현재 교보생명은 신용호 선생의 차남인 네. 신창재 회장이 2000년부터 대표이사 회장직을 맡아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0년이라 그러면 이제 IMF 직후여서 그렇죠. 당시에 이제 그 한 수천억 적자 상태에서 이걸 물려받아서 매년 한 4천억에서 한 6천억 정도 되는 순이익을 거두는 회사가 되고 있고요. 그 2009년에는 국내 생보사 최초로 아시아 최고 생명보험사상을 수상했고 또 2012년에는 신창재 회장이 국내 최초로 아시아 최고 보험경영자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에 이어서 이번에 대산 신용호 선생 아버지에 이어서 보험계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세계 보험 명예전당 월계관상을 2대째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교보생명이 지금은 어떤 경영 상태예요? 예, 그 신창재 회장이 경영을 맡은 이후에도 굉장히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해 오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지금 같이 보시는 게 지급 여력 비율이라는 건데 네. 이 보험회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그런 지표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나 이제 2012년 이때가 그 유럽 재정위기 네네. 있었던 때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이제 금융회사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외부 지원을 좀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이제 자체적인 재무 건전성으로 좀 그런 위기들을 좀 극복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그 신용평가사들로부터도 2008년에도 A2 등급 네. 그리고 재정 위기 때도 A2 등급을 유지를 하면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그 2022년 현재까지도 이제 무디스로부터는 이제 10년 연속 그 신용 등급을 A1 등급을 받고 있고요. 네. 피치로부터도 10년 연속 A 플러스를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최근 한 5년간의 자산 총계나 자본 총계를 보더라도 이게 꾸준하게 좀 성장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신천지랑 본인은 2012년에 아시아 최고 보험 경영자상을 수상을 했고 네. 2014년에는 경영학자들이 선정하는 이제 한국 경영자 대상을 수상을 했고 2018년에는 이제 나라에서 주는 은관 문화 훈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험사들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라든지 한화라든지 이런 데는 굉장히 큰 대기업 그룹 집단의 일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저런 방식으로 이제 그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도움을 줄 수도 있고 그런데 사실 교보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생명과 아니면 증권 그리고 교보문고 정도가 주력 사업을 하고 있어서 이게 독자적인 계열을 가지고 있는 생보사가 꾸준하게 이런 순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거듭해 왔다라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신용호 선생의 1대부터 해서 신창재 회장의 2대까지도 상당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네요. 예. 근데 사실 이런 그 기업사를 여기 돌아보면서도 네. 좀 아쉬운 점도 있어요. 아쉬운 점은 교보생명은 이제 국내 최초로 네. 교육보험, 안보험도 최초로 출시했습니다. 안보험도 교보가 최초군요. 예, 그러면서 되게 혁신적인 경영으로 국내 1위 생명보험사였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그리고 이제 보험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뭐 교육이라든지 체육, 문화, 농민 이런 데 다양한 반면의 사회적 역할을 여전히 수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빅3 생명보험사기도 하고. 네네. 근데 이게 좀 다소 보수적인 경영을 하는 회사로 평가가 되고 있어요. 보수적이라는 건 앞서서는 혁신적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원래 그 당시에 교육보험을 하고 안보험을 하고 그러는 혁신적인 보험사였는데 현재적 의미의 교보생명은 굉장히 다소 보수적인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비즈니스를 하는 영역도 교보문고 외에는 뭐 교보증권 정도가 있지. 그러니까 교보생명이 뭐 다른 금융회사들처럼 뭐 다른 금융업을 추가로 한다거나 네. 아니면 이런 뭐 사업 판매 채널을 좀 더 다양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미흡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보험업계는 뭐 대형 빅3라고 할 수 있는 다른 보험사들의 외형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존재감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좀 있고요. 우리가 지금 교보생명을 우리는 좀 알지만 좀 네네. 젊은 세대들 분류에는 교보라는 이름이 교육보험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맞아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리고 차라리 교보문고에 대해서는 좀 더 알지 몰라도 교보생명의 입지가 다소 약해져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아. 그리고 다른 중소보험사들이 이제 저마다의 어떤 특색 있는 다양한 경영 전략을 통해서 약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빅3의 어떤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교보생명 자체의 어떤 당기순이익이라든지 자기자본 이익률 측면에서 뭔가 성장성이라든지 수익성적인 측면에서는 좀 보수적이고 그러다 보니까 입지가 좀 약해져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회사가 네. 그거를 잘 지켜간다라는 측면, 뭔가 좀 리스크를 너무 크게 지면서 하는 그런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사실 그 역사와 전통이라는 그 부분이 과거 그 시점에는 가장 혁신적이고 가장 도전적이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쩌면 그때 그 철학을 잘 유지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네.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오히려 혁신성이라든지 성장성 측면에서는 다소 보수적인 평가를 교보생명은 좀 받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교보문고 같은 경우도 여전히 국내 1위 서점이라는 측면에서의 입지는 공고합니다. 뭐 교보문고는 누가 봐도 그쵸? 1위잖아요. 네. 근데 오프라인 서점에서 책을 읽는 사람들이 훨씬 줄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예전에는 책을 통해서 콘텐츠를 소비했다 그런다면 지금은 누구나 디지털 콘텐츠를 훨씬 더 많이 소비하고 있다라는 걸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교보문고는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를 하면서 코로나19 때문에 다소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서 교보생명으로부터 또다시 1,500억 원의 유상증자를 받기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는 건 좋지만 네.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익성도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적 변화에 맞춰서 그러니까 지식을 공유하고 사람들에게 좀 더 교양과 교육과 이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과거에는 그게 책이었다 그런다면 지금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오프라인 서점뿐만이 아니라 네. 온라인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도 이제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교보문고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네. 우리 디지털 책 네. 전자책을 읽는 이제 쌤이라는 시리즈를 2013년 벌써 10년 전에 출시를 해서 여기서 뭐 전자책 같은 것들을 구독 서비스 같은 것들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월정액 서비스 같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못 들어보셨죠? 네, 저는 은근히 그 전자책을 꽤 읽거든요. 사실 쌤은 저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되게 오래됐네요. 그러니까 10년 됐네. 우리나라의 책과 오프라인 서점 1위 그리고 교보문고의 상징성에 비해서 이 전자책 그러네. 비즈니스가 잘 되고 있다고 평가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하다라는 거고 톡소다라는 또 플랫폼이 있는데 네. 여기 웹소설 플랫폼입니다. 여기 뭐 판타지라든지 무협 다양한 장르의 웹소설을 만날 수 있는 이 좋은 사이트를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다소 아쉽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사실 콘텐츠 영역에서 교보문고는 그 수많은 저자들, 오프라인 저자들의 책을 그 독자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공간을 제공해줬던 거잖아요. 일종의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역할을 했던 그랬죠. 건데 지금 디지털 콘텐츠로 전환되는 가운데서의 그 지식 전달 플랫폼으로서의 전환에는 다소 어려움을 좀 겪고 있다. 그리고 이제 스토리 사업이라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그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은 되게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 뭐 이게 영상이 될 수도 있고 뭐 이게 뭐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스토리 사업들도 하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렇게 좀 치열해지고 있는 디지털 콘텐츠의 어떤 산업 변화에 좀 국내 1위 명성에 걸맞는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다라는 점들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사를 이야기하면서도 그 지금 현재적 의미로 다시 해석을 해보고자 네네. 하는 거는 과거 대산 신용호 선생이 추구해왔던 그 부분은 정말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있어서 민족 자본이라는 게 제일 중요했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민족 자본을 통해서 국민 교육을 진흥하는 것이 그 시대가 요구하는 비즈니스맨에게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그를 통해서 부를 쌓기도 하고 그 쌓은 부를 통해서 좀 더 그 당시에 필요했던 부분들이 교육, 농민, 뭐 체육대회도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 그 신창재 회장이 2대째 이 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면서도 네. 이 상을 높게 평가하는 것은 그래도 그때 그 철학을 잘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것들에 대한 평가를 전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사를 돌아보면서 현대적 의미를 해석을 해보자면 과거에 대산 신용호 선생이 했던 거는 지금으로 보기에는 옛날 얘기 같이 네네. 들리겠지만 그 당시로 보기에는 가장 혁신적이었고 시대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었다. 라는 거를 생각해 보면은 교보생명이 뭐 지금도 그 수익성,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회사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원하는지 네네. 그리고 교보생명과 교보문고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보완을 해 나가는 게 오히려 그 창업 정신을 이어가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 창업 정신을 과거에 해왔던 그 보수적인 경영, 그러니까 과거에 해왔던 부분을 보수적으로 지키는 것만이 아니고 네네. 그거를 현대적 의미에서의 혁신과 시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좀 더 확장적인 네. 그런 비즈니스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로 이번에 그 보험업계 로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월계관상 수상을 축하하며 네. 또 축하하면 되게 쓴소리를 적나라하게 해주셨어요. 예. 와 이런 역사를 갖고 있었군요. 예. 그리고 사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와 이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탄생을 할 수 있었겠느냐라는 생각도 들고 사실 스포츠 스타가 탄생하기까지 금전적인 지원과 예. 그런 것들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런 것들도 할 수 있게 해줬던 그리고 대회가 없으면 아 맞아요. 대회가 있어야 상을 받지. 그렇죠. 대회까지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때 뭐 올림픽 같은 거 안 하면 네네 한 번 건너뛰면 8년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와. 그래서 그거를 진짜 그 어떤 그 교보생명이라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은 수익 그리고 그거에 대한 출연된 돈 그리고 거기서 생긴 재단 네.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체육대회가 지금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기업이 좀 이런 역할도 그러니까요. 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좀 한번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드는 생각이 이제 이런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을 환원하고 있는 기업들이 사실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대 사회에서 더 많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두면 또 우리는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좀 그런 바람을 가지면서 자 오늘 저희가 살펴봤던 교보생명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우 취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오후 3시 반 클로징벨 라이브는 여도은 앵커 그리고 명민준 앵커가 여명 콤비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6시 퇴근길 라이브에서는 정프로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김영렬 센터장, 최창규 본부장 그리고 박재영 차장과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마켓 전문가 이주호 앵커가 글로벌 라이브를 더욱 알차게 만듭니다. 2월 6일부터 새로워지는 3프로TV 다시 한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